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오늘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오르는 친구들, 예를 들면 일본, 오르는 친구들은 신나게 올랐고 떨어지는 친구들은 또 신나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기존의 어떤 흐름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긴 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IT 빅테크 중에서도 AI 중에서도 반도체가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고 올라갔고, 그 와중에도 전기차는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긴 했다. 반도체는 좀 그래도 올랐는데 IT 빅테크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친구들이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좀 먹구름을 조금 좀 들이우더라. 예,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좀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은 일단 뭐 잘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모르죠. 시간이 가면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손잡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를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뭐 힘이 조금 딸리는지 하여튼 오르는 친구들만 미국, 일본 열심히 오르고, 약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성과가 안 좋은 그런 답답한 평상시 모습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지금 저녁인데 주말 동안에 고민들 잘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그저 제가 어떤 여러분들께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제가 고민해보라고 고민거리를 던져드린 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고민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손을 먼저 내민 거죠. 미국 증시가 제가 고민해보라고 한 게 아니고,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생각은 어떠니, 주말에 고민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숙제에 어떻게 다들 숙제를 뭐 잘 해오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뭐 사실 숙제가 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큰 구체적인 그런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까딱 잘못하면은 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대응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일단 마음이 굳어지긴 했습니다. 대응에 관련된 부분, 이 실전 투자자로서 돈을 굴리는 실전 투자자로서는, 분석가로서가 아니고 실전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미국 증시는 분명히 레벨업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검증해보자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사실 거의 검증 안 해봐도 될 정도로 미국 증시 상승은 일단 좀 믿음직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좀 진실일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상승은. 그래서 일단 진실이라고 일단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 2, 3거래일 정도 확인은 필요하지만 일단 진실일 거라고 일단 가정은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 어떤 몇 년간의 하락을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이거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라, 믿음직한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은 좀 해보긴 해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상승을 추종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눌림을 준다, 특정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은 선에서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배트를 짧게 잡고 상승 배팅 단타 정도는 뭐 해볼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대응 좀 해보자, 그래 뭐 굳이 기회를 준다라면은 그 기회를 발로 차지는 말자라는 생각 정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위에 저항이 있으면은 이제 뭐 솔직히 상방 배팅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부담 없이 솔직히 약간 부담을 내려놓고, 완전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내려놓고 상방 배팅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길게 먹자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타 정도, 상방 추종은 기회가 온다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약간 소극적인 생각 정도, 그냥 그 정도는 해봤습니다. 실전 투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국 증시의 대응은 뭐 일단 별로 그냥 고민 안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냥 일단 그대로 지켜보자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일단은 약간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직도 물론 근데 이 어떤 급락, 어떤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솔직히 전 떨쳐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죠. 주말 동안에 이제 좀 고민한 것을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그래도 베팅을 할 거라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방 베팅을 할 것이라면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조건, 기술적인 차트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일단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착 했잖아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돌파한착 했죠. 돌파한착 했는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나스닥 17,000을 붕괴시키면서 이 지난번 상승했던 거 레벨업이 속임수임을 빨리 밝히고 여기서 이제 빨리 무너지면서 쌍고점을 확인한다. 고점은 살짝 높여졌지만 다시 화끈하게 되돌리면은 쌍고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빨리 뭐 1, 2주일 뭐 1, 2주일 가능한 빠르면 좋습니다. 뭐 2, 3일 하여튼 빨리 되돌리면은 눈에 띄게 오버슈팅이었다고 확 증명이 되면은 이러면 베팅할 수 있다. 하나.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된 게 사실이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딘가 이제 쌍고점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점이 낮아진다. 언제? 마치 이번에 코스피처럼 이번에 코스피가 고점이 확 낮아지면서 요 며칠 전에 급락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점이 갑자기 이유 없이 확 낮아진다라면은 이때는 요런 두 번째 고점을 활용해 갖고 하방 베팅을 진행하겠다. 추세적으로. 이거 두 가지 기술적인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 베팅하기는 어렵다. 입니다. 일단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딱 기술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어떤 뭐 미래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 좀 주말 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볼 게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고 있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유동성은 하는 지금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에 관련된 분석을 주말 동안에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게 짧게 이야기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결론만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만 보세요. 그 시중의 유동성, 주식시장이고 뭐 하여튼 어떤 전체 시장의 금융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을 분석을 하려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H4.1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하나씩 볼게요.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들이 쭉 써 있어요.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로 풀고 그냥 넘어갈게요. 연준의 자산 대부분은 연준이 채권으로 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대부분이에요. 자산의 대부분. 그 채권 중에 대부분은 미국 국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 앤 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장기채 국채입니다. 장기채. 미국 장기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게 연준이 가진 주요 자산 중 하나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MBS입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채권, 그죠? MBS 채권도 많이 갖고 있어요. 요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조금 더 자산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라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작년 3월 달에 미국 은행들이 우수수수 망할 때 어려운 은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준이 긴급하게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대출해 준 거. 그게 이제 지금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자산에 비하면은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액수가 확 늘어날 일도 없고 액수가 확 줄어들 일도 없고 대충 이제 이 액수에서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단 패스할게요. 분석에서 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패스. 숫자가 벌써 확 커요. 숫자가 벌써 이쪽에 확 큽니다. 하여튼 연준의 자산은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 MBS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장기채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QT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거를 축소하고 있는 게 대차대조표 축소다. 최대로 월 990억 달러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얘네가 이제 슬슬 줄어들면서 요즘에 그 대차대조표 그 제가 한 번씩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있죠. 그게 줄줄줄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본 건 자산이고 대차대조표니까 이제 다른 쪽도 봐야겠죠. 이제 자산 봤으니까 부채를 보면 됩니다. 연준의 부채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준의 부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미국 지폐 이런 거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폐가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RRP라고 나와 있습니다. RRP, Reverse Repurchase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RRP입니다. RRP 요즘에 그 한동안 유명해졌었죠, 그죠? RRP가 연준의 부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돈 맡긴 지급준비금, 또 그리고 재무부에서 연준에 돈 맡긴 거 있죠. TGA라고 한동안 많이 설명드렸던 거, 그게 여기 있습니다. TGA가 여기 US 트레저리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고, 여기 뭐 디포지터리 인스티튜션스가 나와 있는 게 은행들이 이제 시중의 은행들이 맡긴 지급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부분의 부채는 이거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판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 국채다. 예, 미국 국채고 일부 MBS도 있고, 그 중에 국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10년물이라든가 이런 장기물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 이쪽 부분이 연준의 자산, 에셋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라이어빌리티, 이쪽에 있는 채권, 그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RP, 또 그리고 TGA, 연준 재무부의 계좌, 또 그리고 은행의 지급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 그 지폐 만질 수 있고 동전 이런 거는 뭐 액수가 그렇게 큰 변화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분석에서 제외. 그런 것들 분석에 제외.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3월 달에 은행 위기 났을 때 했던 그런 긴급 대출 프로그램, 그런 것도 일단 에셋 분석에서 제외. 부채하고 자산 분석에서 짜잘짜잘한 건 다 떼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상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요. 실질적으로 봐야 될 건 이 두 부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유동적으로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한쪽만 확 늘어나고 한쪽만 확 줄어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에서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쪽이 어떻게 변하면 이쪽도 어떻게 변하고, 그죠? 대차대조표가 그렇게 양쪽 유동적으로 원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QT 진행 중이다. 매월 990억 달러 최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국채와 MBS 보유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지급준비금이나 뭐 이쪽의 부채 쪽에서도 같은 액수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급준비금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시중의 어떤 유동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의 어떤 민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기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줄어들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진짜 심각하게 빨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QT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금액들이 여기 있는 그 지급준비금을 건드린 게 아니고 RRP와 TGA를 건드리면서 이 QT가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QT를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유동성의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긴 합니다. RRP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번에 재무부가 돈을 엄청 땡겼는데 그게 다 RRP에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또 QT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QT의 대부분을 또 RRP가 또 많이 받아준 게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준비금, 이 부분이 사실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얘네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랠리를 할 수 있었다. 시중 유동성은 그래서 그대로였다. 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변화가 생기게 생겼죠. 어떤 변화냐면은 RRP가 거의 다 이제 거의 고갈될 때가 온 겁니다. TGA가 워낙 요즘 돈을 많이 빨아갔기 때문에,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워낙 과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RRP가 줄어들다 못해갖고 얘가 이제 고갈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월 중순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예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월 달쯤에 고갈된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QT의 충격을 받아주는 게 RRP와 TGA였다. 근데 RRP가 여기서 탁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이 충격이 이제 지급준비금,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근데 이 충격이 지급준비금 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충격이 지급준비금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시중은행들에서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막 빨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은 급속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워낙 유동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에서 이제 돈이 좀 빨리는 좀 긴축적인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다,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2월 달쯤에 고갈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벌써 사람들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QT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QT를 중단하거나 QT의 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 지급준비금에 충격 주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RRP는 사실상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2월 달에 없어질 거긴 한데 이미 이미 없는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TGA가 문제예요. TGA가 그나마 이 재무부가 그나마 어떻게 이 지급준비금이 빨리는 거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유일한 하나라면 좀 의미 있는 창구인데 얘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 결정이 언제 나냐면 1월 말일에 납니다. 1월 말일에. 이거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재무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 채권 발행 계획, 다음 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매번 여기 써 있죠. 다음 발표는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1일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GA 이 다음번에 이 TGA를 얼마나 갖고 갈 거냐, 다음번에 재무부의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지급준비금이 받는 충격의 어떤 강도나 뭐 충격의 유무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주식 투자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채권 투자자들이나 어떤 이런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게 1월 31일 이 FOMC 회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 몇 개 있어요. 뭐 당장 내일인가 일본에서 뭐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금리 결정도 있고 또 뭐 어떤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있긴 있는데 사실상 어떤 시장 전체 유동성을 결정하는 이런 이벤트들에 비하면 그런 거는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니까 특별히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1월 31일 FOMC 회의 이런 이벤트 나기 전까지는 뭐 시장에는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냥 미국 증시는 지금 강하니까 그래서 뭐 계속 31일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월 31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죠. 이 QT에 관련된 부분. 사실 지금 QT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준비금이 빨리냐 마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왔을 때 QT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자꾸 연준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QT 안 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일도 없죠. 예. 아무튼 이 QT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게 FOMC 회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 QT를 뭐 얼마나 앞으로 속도 줄일 거냐, 뭐 아니면 뭐 그만할 거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QT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를 좀 대충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얼마나 줄일 거냐라는 그런 목표가 대략적으로 연준에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QT를 얼마까지 할 생각이냐면은 이제 GDP의 10%까지 줄일 생각입니다. 전체 GDP가 있고요. 연준 총재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전체 미국 GDP에서 한 10% 정도 되는 유동성이 딱 적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왜 그런지는 뭐 그런 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할 부분이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전체 GDP의 10%에서 약 11% 정도 유동성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그래서 살짝 좀 이제 계산을 좀 해본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유동성이 지금은 이제 얼마쯤 되냐면은 이제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옆에 적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 돌아다니는 게 RRP하고 TGA하고 지급준비금하고 합쳐가지고 이래저래 하면은 대충 한 4.5T 정도 됩니다. 트릴리언 달러, 4.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GDP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2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하면 얼마죠? 2.5T가 되겠죠? 2.5T. 목표치가 2.5T예요. 지금은 4.5라 말씀드렸죠. 2.5가 될 때까지 QT를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치입니다. 연준의 목표치인데 이게 지금 이제 뭐 RRP가 빨리 고갈되고 뭐 TGA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그 생각보다 긴축의 강도가 좀 강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QT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야 일시정지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이에요. 계속해서 QT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생각으로는 2.5T까지 줄이는 게 목표인데, 근데 아직도 갈 길은 한참 멀고, 갈 길은 한참 먼데 지금 벌써 뭐 지급준비금에 빵꾸가 날라고 하고 있으니,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재무부에서는 자꾸 채권 발행량 늘려가지고 자꾸 시중의 유동성을 또 재무부에서 또 뭐 흡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인플레가 잡혔는지, 일단 인플레는 거의 잡힌 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금리 내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생각이 매우 복잡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올해 하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죠? 당장 3월 금리 인하는 아닌데, 특별한 뭐 갑자기 은행이 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위기 나지 않으면 3월 금리 인하는 분명히 아닌데 금리 인하 하긴 할 거란 말이죠. 여름 지나서 가을이나 뭐 분명히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QT는 한참 가야 돼요. QT는 지금 4.5T인데 2.5T까지 줄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QT는 한참 금리 인하 하면서 QT는 또 계속 QT대로 진행하는 묘한 상황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길을 또 걸어갈 그런 처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 한참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QT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럼 이제 또 굉장히 또 애매해지겠죠. 단기 금리는 막 떨어지는데 QT,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장기 채권이라 말씀드렸죠. 미국 장기 채권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QT 계속 진행되면 장기 채권 금리는 또 덜 떨어질 수 있다. 단기 채권 금리만 훅 떨어지고 장기 채권 금리는 또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고공행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이게 또 어떤 또 시장 참가자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독특한 길을 지금 걸어가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 분들도 고민이 많고, 분석가들도 고민이 많고, 저도,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유동성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1월 31일 그 FOMC 회의, 이때가 진짜 좀 중요하게 되겠다. 여기서 이제 재무부에서 조금 삐끗해가지고 채권 발행 많이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QT를 그래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RRP가 지금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지금 아직 나스닥이 완전히 이 레벨업을 굳히지는 솔직히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직전 1월 31일 직전까지 나스닥이 한 7, 8거래일 확 올라요. 근데 뭐 그다음에 그다음 뭐 연속적으로 한 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확 되돌려요. 그럼 또다시 뭐 추세적인 하락 이야기 또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일단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서 물음표가 좀 띄워집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자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1월 30일이 중요하다. FOMC에서 QT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게 좀 중요하다. QT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이런 부분은 좀 지급준비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수박겉 핥기만 이제 살짝 한 겁니다. 이해 못하시면 뭐 또 어쩔 수 없고, 이해 못하셔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고, 근데 한 번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다지 어렵진 않고, 사실 뭐 처음에 약간 마음의 장벽이 좀 높긴 하죠.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벽이 좀 높긴 하지만 한 번쯤 해보실 만은 할 것 같다. 이런 거 볼 때가 지금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좀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중국 증시 오늘 하락했죠.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국 증시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하락하면 여기서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빠져도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 어떤 이제 이쪽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18년 10월달 혹은 뭐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중요한 저점들 부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지력이 없다. 그죠? 아직까지 지지력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주식 매수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상해종합 기준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ETF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실 텐데, 일부 중국 ETF들은 몇 거래일 동안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한 증시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마 매수의 근거가 오늘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 근거 사라지면 도망가야 돼요. 네. 중국 ETF들 상해 종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은 어쨌든 보시고 나서 그 스스로 어떤 지지력 잘 판단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지지력이 훼손됐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밤에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증시가 저랬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락 추세 강화. 어떤 이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저기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박스권 중국 위안화인데 저기 달러 위안 환율인데 레벨업은 됐고 눌림 과정, 일단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위로 일단 정해는 놨다. 아직까지는 눌림이다. 일본 증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원래 강했던 증시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가 89년 저기 버블의 고점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지난번에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목표치 아직 다 안 채워졌어요. 상승 목표치요. 이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기간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목표치 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방 베팅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방 베팅 이야기하기 위험해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아직은 분명히 아닌 거죠.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약간 슈팅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커서 계좌가 진짜 잘 위험 관리 안 하면 녹아내립니다. 역발상은 조심하셔야 된다. 역배팅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엔화는 올라가다가 3, 4거래일간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저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유효. 요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굉장히 둔화가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점 우려도 있긴 있다. 근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죽은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강해서 그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간 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미국 증시는 강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내내 이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도 강하고요. 이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리도 장중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달러도 장중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레벨업된 미국 증시가 워낙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같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향을 오늘 뭐 일본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받으면서 아시아 증시 오늘 뭐 중국 증시는 좀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다들 잘 버텨줬다 이겁니다. 뭐 일단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좀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보시다시피 일단 근데 상승이 좀 우세하긴 우세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혼란한 구간으로 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란한 구간. 뭐냐? 결과적으로 다시 또 그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는요.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굉장히 혼조한 구간에 와 있죠. 뭐 대략적으로 그죠?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결국 또 그 구간 안에서 혼조한 구간 안에 왔어요. 근데 일단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하락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미국 증시 오른 건 미국 증시지 한국 증시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 좀 그런 어떤 힘의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긴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 어딘가 약하게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올라가려는 힘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끝났다라는 보장도 아직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오늘 저항을 확인하긴 했죠. 오늘 저항을 확인하긴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도 분명히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 오를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올랐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국 증시 갭상승 출발했다. 근데 여기서 또 만약 밀린다. 또 다시 한국 증시가 쭉 밀리면서 여기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좀 하방 베팅의 근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저항 확인했잖아요. 어디? 대략적으로 여기 중요하다라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죠. 이 1월 17일 날 수요일 날 한국 증시 급락했었잖아요. 폭락했었잖아요. 이날 시가가, 이날 음봉의 시가가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결과적으로 오늘 못 넘었습니다. 물론 고점은 좀 높였었는데,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한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잠시 좀 넘어간 것이라 일단 보여지고, 일단 이 자리를 오늘 못 넘었다라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일까지 검증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이 흐름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이 반등이 끝났다라고도 아직 확신할 수 없고, 그냥 지금 굉장히 어떤 혼란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확인해봐서, 내일도 만약에 여기 뭐 선물 336을 못 넘어가서 음봉이 나오면서 또 다시 뭐 저항이 누적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지금 오늘 나온 고점 338.5가 여기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저항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세차게 빠질 수 있다. 근데 다음번에 빠지면은 지난번 급락했던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 정도로 빠질 거다. 이 기울기보다 더 급하게 빠지거나,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반등 못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 확대되면서 대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좀 위험해요. 아직까지 좀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이 레벨업이, 이 미국 증시가 레벨업이 되긴 됐는데, 이게 그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국제유가 올라간다라는, 뭐 그걸 제가 확신한다라고 쳐요. 국제유가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면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국제유가에 물론 상승 베팅도 할 수 있지만 정유주 사면 되죠. 정유주 중에서도 뭐 작은 놈 사면 됩니다. 작은 정유주 막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코딱지만한 거, 작은 거 사면은, 물론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게 작은 정유주를 사는 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크겠죠.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거대한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런 뭐 BP니 뭐 쉘 오일이니 그런 대형주 사봐야 돈 못 벌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국제유가 확실히 오를 걸 안다면은 이 신흥국에 있는 작은 정유주 그런 걸 사는 게 가장 돈이, 레버리지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에 이 관점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세계 증시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를 사는 게 물론 이제 맞죠.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만약 세계 증시가 확실하게 정말 세계 증시가 좋아지고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다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그 수출입의 비중이 GDP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증시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별로 일단 뭐 그런 것 같지는, 세계 증시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해요. 솔직히 뭐 지금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심증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뭐 그렇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으면 진짜 세계가 좋을 거면 한국 증시도 오늘 장대양봉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냥 말씀드려 봤어요. 하여튼 아직은 모르는 구간입니다. 분명히 바닥도 안 나왔고 반등의 고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위쪽 아래쪽으로 두꺼운 매물대 지지와 저항도 막 껴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다. 다만 내일까지도 못 올라가면, 내일도 음봉 나오고 못 올라가면, 내일도 풋옵션이 여기서 양봉 나오고 지지력 보여주면은 풋옵션 2차 급등 가능하다. 그죠? N자로 이렇게 2차 급등 가능하다. 2차 급등이 더 무섭다. 동상적으로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콜옵션은, 그죠? 콜옵션이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 다이어트는 역시나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콜이 죽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풋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콜이 죽고 풋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굉장히 느긋하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도 죽고 풋옵션도 죽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된다.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콜은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콜옵션의 다이어트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 보여요. 콜옵션이 여기서 살아나고 싶으면은 좀 변동성을 죽이면서 좀 오랫동안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요즘에 계속해서 급등락하는 걸 보면은
이 의미 있는 지지력을 만들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다 봤고요. 오늘 2차전지 약세로 인해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급락 폭락도 가능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워낙 잘 버텨주니까 이 정도로 가뿐하게 1% 정도 빠지고 만 게 아닌가 싶어요. 코스닥은요. 150 기준으로 해서. 물론 오늘 분위기가 다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수가 700 종목이 넘어요. 그래도 제법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중소형주들은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 소형주 지수 0.7%, 코스닥 중형주 지수 1% 올랐습니다. 뭐 물론 그죠? 그 코스닥 150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150만 보시면 되죠. 예. 하여튼 ETF로 ETF 투자의 기준이 되는 150은 약하다. 예.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바닥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바닥 나온 거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일단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고 뭐고 간에 자체적인 투기의 영향이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저항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항 때문에 비리비리 하고 있고 일단 뭐 위쪽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매물소와 건전하게 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레벨업이 된 것이지 다른 건 아직까지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돈이 빨려가지고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부진했다. 하지만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상승세 강하긴 강한데 음봉이 나와갖고 좀 부담스럽죠. 요렇게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좀 이 코스피가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려면 내일 잘해야 됩니다. 내일 이 음봉을 빨리 극복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다. 내일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 더 부진하면 이제 그러면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약하죠? 예, 이러니까 코스닥에 빠졌구나 싶습니다. 뭐 테슬라의 영향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 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저는 일단 당분간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떤 뭐 눈에 띄는 어떤 기회가 보이지 않는 이상 일단 가만히 있을 거다. 미국 증시 베팅, 위험 관리 하여튼 하면서 현금 들고 가만히 있고요. 그 채권 금리 상승에다 일단 베팅해놨습니다.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단타예요. 단타.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금리가 막 앞으로 뭐 대세 상승을 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금리 상승은 단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흐름에 아직까지 뭐 제가 그 단타 물량을 팔아야 된다라는 눈에 띄는 그런 신호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물론 이제 지금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금리는 최근에 10년물 선물이죠. 선물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선물 떨어지면 금리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거고요. 단타입니다. 아직까지 이 금리 선물이 바닥을 만들었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오늘 밤 어떤 바닥을 한번 확인하면 오늘 밤 다시 한번 얘가 지지력을 확인하면 금리가 어떤 저항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청산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그죠? 저항이 확인되거나 뭐 어떤 그런 변화의 신호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홀딩입니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